네, 오션 385회 세미나 꿀 특집 브레이킹 플라스틱 웨이브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출장이고 추석전이서 그런지 참가자가 많지 않은데 어쨌건 우리가 지금 이 브레이킹 더 플라스틱 웨이브라는 이 보고서를 이번 달 내내 보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보면 뭐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특히 해양 환경이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취해야 될 어떤 행동을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현행 유지, BAU,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모델, 그 다음에 뭐 재활용을 확대한다, 수거 처리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대체 물질, 어떤, 뭐, 대체한다, 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합한 시스템 체인지 모형을 접근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해양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모델 결과들을 쭉 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인터벤션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모델, 시나리오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과감한 혁신,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4장 The time is now. 지금이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왜 우리가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결론, 그 이후에 이제 이 보고서의 기본이 됐던 어떤 데이터의 소스,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시스템 맵을 만들어서 계산을 했는지 모형이죠. 부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4장으로 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과감한 도전은 뭔가라는 걸 봤고 거기에 이어서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시스템 체인지 모델을 어떻게 가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모델에서 사용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비용 자체는 적다. 그런데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모델은 쉽게 말해서 이미 이렇게 성숙한 기술에 의존해가지고 가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이렇게 버진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비용이라든지 그걸 이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어떤 폐기물 관리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데 밑에 시스템 체인지 시나리오를 보시면 여기에서 파란색, 뭐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으로 쓰고 있던 걸 종이로 대체하는 그에 대한 비용이 들 거고, 근데 그건 이제 이미 성숙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시스템 체인지 모델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 투자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크게 들어가는 건 이제 컴포스터블, 그러니까 썩을 수 있는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 그 다음에 연두색이 비즈니스 에듀에서는 굉장히 적었는데 연두색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건 이제 자룡 분야에서 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기계적, 물리적 자룡, 그다음에 화학적 자룡 전부 다 이제 기술이나 산업이나 뭐 시장 형성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투자는 적지만 리스키얼하다.
그래서 이 리스키라는 말이 경제학에서 또 이게 재밌는 거더만요. 데인저하고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데인저는 그냥 위험한 거지만 리스크는 내가 해킹하는 거죠. 경제학에서 투자에서는 위험을 감내하고. 그렇죠. 위험을 감내함으로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얻겠다라는 경제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기술에 투자함으로 해서 위험도 크지만 리턴도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익성도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 사람들은 실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적인 막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수익까지 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해양환경 오염에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수요를 보시면 이제 제일 큰 건 여전히 버진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재활용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쓰레기 수거와 선별 또 성숙해 있는 시장이지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계적 재활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숙해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미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재활용 산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케미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아직 성숙이 안 돼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뭐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재활용 산업계가 투자를 하고 있는 할 만한 그거 뭐 소각은 역시 당연히 정부에서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요. 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건 당연히 이건 산업계 안에서 시장 경쟁을 통해서 될 거고 대비가 가능한 썩는 생산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투자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 도구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사업들에서 공무원들이나 예관계자들하고 정책 우선순위, 뭐 선호도 이런 거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 이런 놈들을 이렇게 예시로 제시하면서, 뭐, 임포턴스, 퍼포먼스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못 바꿔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EPR이라고 하죠. 확대 생산자 책임 재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을 거고, 거기다가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그러니까 확대 생산자 책임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어떤 생산물에 대한 내지는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기업들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뭐 전 영역에서 쓰레기를 대체, 뭐 재활용, 처리, 내지는 미세 플라스틱 관리까지 다 이렇게 적용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규제가 있겠죠. 직접 규제는 금지, 그 다음에 어떤 생산품 디자인, EPR에서도 물론 이게 들어가 있긴 한데, D4R이 뭔지 찾아봤더니 디자인 for recycle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또 어떤 모형, 툴 같은 걸 뭐 연구소나 기업 같은 데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던데, 구체적인 거 못 봤어요. 근데 어쨌건 이건 디자인 for recycle,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뭐 지난 시간에 홍수열 소장이 PVC가 이 보고서에서는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걸로 해놨는데 사실은 뭐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든지 내지는 염료나 어떤 첨가물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로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디자인이나 라벨링.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자료 표시를 하죠.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너지 등급처럼 이게 얼마나 재활용이 잘 되는지, 뭐, 그 다음에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뭐 그런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어쨌건 라벨링.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타겟. 그래서 우리가 매립지 용량을 얼마나 내리겠다. 뭐 수거와 재활용 선별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일종의 국가 계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타겟을 정하고 이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펠렐로스 요건 그게 뭐였죠? 사실은 이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게 펠렐로스 때문이었는데 저걸 이렇게 뭐 어떤 컨테이너라든가 항구에서 하역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를 만들므로 해서 바다로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컸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런 데서 이제 사실은 많이 해결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태풍이 불어가지고 펠레 컨테이너가 빠지면 막 홍콩이나 호주에도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기사가 이번 영문 뉴스레터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 조사에서도 펠렛이 굉장히 많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 근데 그 소스도 궁금한데 어쨌건 그런 이제 산업용 레진 펠렛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대한 규제. 이건 이미 이제 바젤 컨벤션을 통해 가지고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는 시장 기반,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뭐, 자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폐기물 처리비, 특히 매립 비용이나, 에너지화 할 때 거기에 세금을 먹인다든지. 근데 당장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자원순환법이 생기면서 매립을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야 돼요. 그 법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강화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제, 우리가 지금 폐업구 같은 데 도입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페이 애즈 유스로 이건 뭐 일종의 종량제, 쓰레기를 당신이 내는 만큼 돈을 내라. 그 다음에 뭐, 재활용의 어떤 크레딧을 줘가지고 탄소 크레딧 이렇게 서로 국가 간에까지도 거래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거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어떤 관세, 보조금은 줄이고 관세는 높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기반 인스트루먼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어떤 회수, 그 다음에 재활용 상품에 대한 공공구매에서 어떤 수요를 만들어준다든지, 보조금 줘가지고 사용을 촉진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체 물질에 대한 R&D, 그 다음에 인센티브, 특히 어떤 수집, 선별, 이런 게, 뭐 특히 비공식 부분에 대한 보조가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여기 있는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게 할 때 어떤 약간 그 리스크를 좀 줄여준다든지 뭐 하는 거. 우리나라 요즘 그린 뉴딜 펀드에 정부가 저런 작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펀딩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각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재밌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나 어떤 투자자들이 이게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트렌드에 보면 사회적 압력,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추세가 앞으로 계속 소비자들은 이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플라스틱 프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여기는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줄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늘어날 거다. 그 다음에 NGO들이 주요 브랜드나 플라스틱 생산자를 대상으로 압력을 많이 넣겠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EPR이라든가 뭐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 규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어떤 여기 식품 체인이라고 했는데 식품 체인이 아니고 푸드 체인이네요. 이게 파파고가 이런 건 아직 인식을 못하네요. 그래서 그 뭐죠? 먹이사슬, 먹이사슬과 그 다음에 공기 중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도 발전하고 어떤 사용동도 어떤 뭐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더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바젤 협약이나 내지는 뭐 일방적, 쌍방간, 다자간 폐기물 수출에 대한 제한이 더 이렇게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고. 폐기물이나 재활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떤 도전이 커질 건데, 그 도전은 이제 경제성 부분이죠. 거기서 경제성을 가지고 이걸 매립할 거냐, 소각할 거냐, 재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어떤 서로 간에 어떤 패스웨이에 대한 경쟁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콘텐츠에 대한 소요는 공급, 품질, 그 다음에 승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어떤 규제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했는 제품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0%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회의감을 가지면서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거, 뭐, 소각할 수밖에 없어. 매립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압력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립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그게 또 좀 매립이나 소각을 해버리면 그게 어떤 외부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게 비용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비용을 나눠서 그 오염의 후과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어떤 제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각에 대해서도 뭐 소각 비용이나 대기 오염, 기후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리커버리가 얼마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락인이라고 했는데 이 락인은 대개는 어떤 계약에서의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정확하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건 소각에 대해서는 반대가 증가할 거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걸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이전할 거잖아요. 기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 부가금이 되었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이걸 플라스틱을 기업들이 재활용하고 회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와 그 다음에 복합 재료 사이에 서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안에서 경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떤 걸 우리가 택하는 게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라는 것들이 기업들에게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어떤 뭐라 그럴까, 시장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비즈니스 에즈 유저 그대로 가면은 2040년에 가면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4억 톤 정도까지로 늘어날 건데, 그것을 뭐 저감, 대체, 재활용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040년에 되면 오히려 2016년보다 버진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를 11% 감축할 수 있다라고 이 모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 투자는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이것도 제가 한글로 못 바꿔서 죄송한데,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봤을 때, 공공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가 될 거고, 그건 이제 뭐, 정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너 캐피탈, 이건 이제, 뭐랄까, 기부 자본, 이런 것들을 뭐, 특히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뱅크는 이제 개발은행, 뭐 월드뱅크, 뭐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뭐 기금이나 투자 형태로. 그 다음에는 기후기금, 이런 것들이 당장 뭐 우리 녹색성장기금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 것들이 어떤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 형태로 제공이 될 거고, 사적 자금은 이제 어떤 자선 자금이 되겠죠. 선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임팩트 프라이빗 이쿼티, 이걸 뭐라 그러지? 일종의 행동주의 투자인데, 그 투자의 원칙을 이제 어떤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해가지고 투자하는 기금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규모도 큽니다. 그런 것들이 또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사업적으로도 이게 돈이 된다 싶으면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뭐 우리도 뭐 국민연금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소득 분위에 따른 국가들이 지금 최우선순위로 뭘 해야 될 거냐를 또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세계건 뭐죠? 하이인컴 이코노미, 그러니까 고소득 국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미세 플라스틱 누출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감축과 대체를 위한 혁신과 정책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리드를 해야 되죠. 이 국가들이. 그 다음에 뭐 선별과 발생원 자체에서의 선별과 재활용, 그 다음에 재활용 내지는 폐기물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이게 관심 가져야 되는 마린소스 부분이 지금 국제적으로 뭐라 그럴까, 전문가들이 지금 말은 시작했어요. 언급은 시작했는데 상당히 연구는 지체되고 있는 분야인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육상기는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많이 성숙되고 있으니까 마리타임 소스에 대해서 어드레스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 내지는 저소득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이 나라들에서 수집, 그 다음에 선별에서, 그러니까 이미 고소득 국가들은 쉽게 말해서 많이 이렇게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스템으로 안 들어오든지 내지는 시스템에 들어와서도 미스매니지드 되는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도시에서 특히 시스템 적용 가능한 곳에서 그렇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수집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정부의 공공 수집이 작동이 잘 안 하기 때문에 비공식 영역에 대한 어떤 지원,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디자인 개편, 그 다음에 뭐 저감 대체, 그 다음에 중요한 수집을 해놓고도 이게 뭐 한마디로 비위생 매립이라든가 관리 부실에 의해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양, 그걸 줄여야 된다라고 우선순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장의 핵심이 이거죠.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5년 정도 머뭇머뭇하는 사이에만 생각해도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이 시스템 체인지 모델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5년 사이에 이미 많은 양들이 이제 어떤 혁신 내지는 정책 혁신의 지연에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 양들이 앞으로 한 몇 년이죠? 15년? 아니지, 5년 사이에 지연된 게 40년까지 한 8천만 톤 정도 이렇게 바다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걸 시작할수록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은 줄어들 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도달해야 될 어떤 마일스톤을 이 분야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감축과 대체 분야에서는 10%의 감축과 대체를 도달을 해야 되고, 그거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뭐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플렉스블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재활용 안 되고 막 하여튼 관리 어렵잖아요. 하여튼 걔는 어떻게 하든지 한 1억 톤 정도에서 이렇게 캡을 씌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 멀티머티리얼 봉지, 멀티레이어 플라스틱을 25%를 이렇게 대체를 하고, 가정용품 중에서는 20.5%를 이렇게 모노머티리얼로 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에 바꾸자라는 거고, 수집과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 시스템을 특히 중하위 국가에서 69%까지, 현재 63%인데 69%까지는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계적 재활용, 물리적 재활용은 30% 정도까지는 우리가 전체 플라스틱 생산품 중에 기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적 재활용은 한 지금 용량의 2.4배 정도를 해야 된다. 특히 그 기후변화, 온실가스 그 배출량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에서 많이 나오니까 운행 거리를 10% 줄이고, 타이어에서 유실되는 비율도 10% 줄이고, 그다음 펠렌 로스는 15% 줄여야 된다. 뭐 이런, 하여튼 25년까지 달성해야 될 정량적인 목표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040년까지 가는 걸 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지평 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우리 일단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 지평이 뭐냐? No regret. 우리가 후회가 없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25년까지는 catalyze. 그러니까 촉진을 해야 되고, 2030년이 되면 브레이크스루를, 돌파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해야 되는 걸 뭐 이렇게 당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해야 되는 거, 과포장, 그 다음에 신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어떤 중단시키는 거, 줄이는 거, 끊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전달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 새로운 전달 모델을. 그 다음에 뭐 이제 패키징을 재디자인하는 거, 수집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거, 파이낸싱을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 그것이 지금 당장 해야 돼. 지금 2020년이 한 3년 사이에 해야 되는 거고, 2025년부터는 뭘 해야 되냐, 2025년까지는 뭘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국가나 산업계들 사이에 전환과 협력을 이렇게 보장하는 거, 시스템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소재와 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로 깔짝깔짝 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사회에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뭐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돌아갈 거고, 정부에서도 그걸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타겟도 이렇게 과감하게 설정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화 시키는 흐름을 우리가 이제 잘 짜야 되죠. 이런 플라스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과 산업계에서 내지는 처리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게. 그 다음에는 섬유와 타이어의 디자인을 바꾸고. 2030년에 되면 뭘 해야 되냐? 그 혁신을 글로벌화, 지구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밸류 드리븐 시스템을 달성해서 이제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도 이런 재활용 재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산업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산업계의 이익이 특정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 되는 게 아니고 이 순환 사회 전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데 골고루 배분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패키징을 어떤 서비스로 공급한다라고 하지만 그거의 기본은 이제 재사용이죠. 재사용이나 어쨌건 이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인 패키징으로서 이제 공급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제 이건 전문을 다 번역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한번 이 플라스틱 바둑기 브레이킹 더 플라스틱 웨이브는 플라스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 오염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의 규모 제고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순환 경제의 조석이 되겠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플라스틱의 예정된 증가량은 고사하고 현재 수준의 플라스틱 생산에서도 어떤 예산의 범위나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오염을 피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이제 어떤 예산이나 정치적 제약을 우리가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2040년에 플라스틱 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2016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할 거고, 얘는 IPCC 어떤 시나리오 2.6이 2100년까지 1.5도 온난화를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는 모델을 생각했을 때 전체 예상 매출량 수지의 한 15%를 플라스틱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제 이걸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시스템 체인지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체인지고, 그것이 이제 플라스틱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그건 제거, 재사용, 새로운 전달 모델을 통한 감축과 적절한 대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이 좀 하나만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모든 어떤 적용 가능한 정책 수단 내지는 경제적 수단을 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발표 자료는 이걸로 끝내고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재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앞서 얘기한 이런 모델들이 다 지금 보여드릴 어떤 가정 내지는 숫자 이런 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 장난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방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썼다라는 걸 자기들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그걸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라고, 지금 우리의 허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당신이 반박해.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생산적인 논의가 될 거야. 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숫자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 맵. 자기들이 모델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나온 플라스틱의 양이라든가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이 각각의 서로에 대해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일부를 뒤에 나오는 서브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내부는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특히 양이 큰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이제 매트랩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재현해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트랩의 어떤 코딩이나 모델에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어쨌건 이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참고문헌, 그 다음에 참가했던 전문가와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걸로 네, 이 보고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책적인 개입과 투자가 필요한지 내용 중심으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표 중에서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서 네. 네, 좋을 것 같은데 그 주체별 역할 네,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하는 네. 본문에 제가 그걸 봤지만 사실은 내용을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안 보여드렸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붉은 글씨만 한번 흐르르 보면 네네, 그러죠. 이게 정부부터 네. 정부 역할은 뭐 대부분 알겠죠. 그 정책을 아예 목표를 정량적으로 세팅을 딱 해버려야 거기에 맞춰서 다른 주체들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것이 이제 뭐 약간 표로 정리되는 게 요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리스크를 당신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플라스틱 산업계 자체에 대한 어떤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플라스틱 웨이브, 내지는 플라스틱 위기가. 그 다음에 레진 생산자, 뭐 플라스틱 산업계가 뭘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나 혁신 이런 데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레진에서 보면 현재 레진 생산량이 아까 플라스틱이 레진 95%의 플라스틱 사용이 레진 아까 버진 플라스틱 원료 물질로부터 나오는데 2040년에 또 43%로 줄여야 되거든요. 레진 생산자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난제이기도 하면서 네. 그걸 이해를 하고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그냥 플라스틱 국제 동향 정리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플라스틱 자체에 대한 규제죠. 지금 네.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얼마나 법적으로 규제를 할 건가, 어디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지금 관건이죠. 네. 뭐 당장 미국이 그 해양 플라스틱 법이라고 하는 SOS 법 2.0이라고 하거든요. Save Our Sea Act 2.0을 준비를 한 이유가 딱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제적인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UNEA, 유엔 환경총회의 어떤 논의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반대를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했죠. 지난 총회들에서.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오너라든지 쉽게 말해서 뭐 음료수 회사,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뭐 패션 회사,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 회사, 뭐 이런 데들, 뭐 규모를 키워야 된다든지, 뭐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나 컴포스티블 머티리얼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대비를 해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찾아라. 그 다음에는 투자자와 어떤 금융기관들이 해야 될 걸 뭐 이렇게 아까 우리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 투자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하게 제가 이걸 보고도 정리를 안 한 이유는 좀 내용이 눈에 보여서 그냥 시빌 소사이티,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리서치와 모니터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인큐베이션과 엑셀레이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캠페인, 그다음에 풀뿌리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 역할로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컨슈머 역할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앞선 모든 것을 어떤 가능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선택이죠.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올바른 정책과 정치 집단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딜리버리 부분이 네. 전달이라기보다 배송이나 택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요 보고서 전체에서 뉴 딜리버리 모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그야말로 이렇게 배송으로만 국한해버리면 굉장히 좁은 그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뉴 딜리버리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약간 프로바이더 서비스 전체를 뭐 전체 그런 건가요? 네, 전체를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배달만 우리가 뭐 이렇게 줄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품 서비스 전체를 일회용이 아닌, 내지는 플라스틱을 적게 쓰면서 이 사람들이 효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를 뉴 딜리버리 모델로 가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방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일단 된 것 같는데. 네. 참가자가 없죠?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다 바빠서 우리끼리 그러면 아침에 카톡 공지를 또 안 했고, 연쌤이 카톡 공지를 아침에 되게 해가지고 맞네. 사람들이 오늘 이 세미나를 하면서 들어오는데. 매주 공지를 안 하면 정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까 하신 것 중에 네.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뭐 중소득 국가 중에 도시와 또 시골과 관련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하늘색 부분이 연한 거. 네.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 중에서도 시골 부분이 들어가는 내용이 혹시 저거는 해결이 잘 안 될 거라는 어떤 개념인지 제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음. 제일 낮거나 느리게 나타날 영역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한 게 우리나라의 수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농촌 분야라든지 거기에서 쓰레기가 제일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 지역에 해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책을 바꾼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저기에서는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서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러면 하이인컴 이코노미는 이렇게 묶어놨냐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육농폐비닐 정부에서 국비 보조를 해줘가지고 지금 다수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소득 국가는 니들 돈 있잖아. 정부 예산으로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 수산업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투자 효율성이 낮은 것 같지만 이런 진짜 저소득 국가의 시골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입니다. 되고 있거나 내지는 투자를 조금만 늘려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걸 이렇게 쉽게 말해서 투자 우선순위만 높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단속도 할 수 있고 내지는 자격 시스템을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저소득 국가의 시골이라는 건 접근 자체가 굉장히 행정력의 접근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집중 투자를 해서 빨리 뭔가 이렇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글로벌한 판단, 그 평가의 결과물이고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하이 인컴 컨트리. 아직 그 중인 줄 하이 인컴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액션으로 들어갈 때는 나라별로 다 따로따로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 메리타임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왔었는데 그런 그 추세는 계속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들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맞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아직은 이것도 굉장히 안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동향을 보면 수산업이나 어쨌든
해상에서 일어난 해상기인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여러 전문가들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육상에 쏟아진 관심이 해상기인에도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고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베스트로폼 그 과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그게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드레스 마이크로 플라스틱 일으키지. 그래서 우리 지금 제일 핵심은 스티로폼 부자잖아요. 그걸 보세요. 리드 이노베이션 앤 팔러시 온 리듀스 앤 서브스티튜트. 줄이고 대체하는 거.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이제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건데, 물론 친환경 부표가 한계가 많지만, 어쨌건, 거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스에서의 세퍼레이션과 재활용. 이거 우리 지금 당장 김남에도 제일 먼저 제안하는 게 그런 거죠. 육상에 집화장을 지으면, 집화장의 어업인들이 그물과 밧줄을 이렇게 별도로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당장 현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 투 로우 인컴 컨트리. 지금 우리가 폐의구 보증금제나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의 배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많은 폐기물들을 중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해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재활용한다고 해놓고는 재활용한다고 모아놓고는 재활용 안 하고 수출을 해버렸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재활용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 제도가 필요해서 뭐 보증금제다 뭐다 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국내에서 재활용하려면 얘가 오염되거나 섞이면 안 돼. 그러면 소스에서 세퍼레이션이 돼야 수출을 안 해야 될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끝으로 그것이 이때까지는 육상에 전부 논의가 초점이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기인의 폐허구나 부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육상기인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45만 톤인가 그런데 우리 추정에 의하면 해양 쓰레기는 연간 15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재부나 이런 데서 봐서는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 해양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양은 아주 작지만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게 정량적으로 평가가 돼야 돼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오곤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양만 가지고는 우리는 정말 대발의 피지. 수거비용도 훨씬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분당 수거비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당장 아무리 비교할 게 아닌 거. 이 표 하나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막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얘기를 해도 아마 이 것들이 당장 어떤 어디에 속하는지 바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그 원 보고서에 챕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그림. 그 The Time is Now라고 하는 페이지에 아, 네네. 요거 한번 할게요. 보면 이게 지금 도어 투 도어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프로젝트 스탑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얘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젝트야. 네. 이게 워리어스 오브 웨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서 일을 맡긴 거죠. 네. 이게 재밌네요. 인도네시아 사례여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든지 인도네시아 측에다가 소개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 이거를 만약에 좀 확대해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쓰레기라도 잘 수거를 하고 일정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일이 되면 좋죠. 이미 있는 시스템을 또 확대하기 쉬우니까. 네. 그럼 우리는 오션은 뭐 해야 될까요? 이 보고서를 읽고 우리는 지금 당장 뭐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해오던 그 해상기인 쓰레기 직접적으로 해왔던 거 치료품 그건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바다가 하얗고 친환경 부표로 대체해 나가는 게 저는 이제 통영하고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10% 정도. 그림이 색깔이 딱 나와요. 네모난 이 시계로 야식장에 나가는
벌건색이 한쪽 쪽에 딱 있는데 그게 10분의 1 정도 돼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90%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제 시민단체 역할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아카데미와 같이 하는 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두 개의 역할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보 제공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정보 제공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행동은 소비자들이 하고 시민들이 하는 건데 그리고 정부나 어떤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정보를 가공하고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전달하고 잘 유통시키는 게 우리가 잘 하는 일이 아닐까 앞으로 잘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이걸 했고 평소에 우리가 논문 보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발표 자료나 이런 걸 공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또 하나의 그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가 그 각 뭐 시스템 개입별 요약이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좀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특집포를 한번 뭐 다음 달이나 이렇게 별도로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걸 다 잘 정리한 자료를 유통시켜서 사람들이 쉽게 인용해서 네. 자기들 어디든 써먹.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안 하고 싶은 건데 우리도 이제 이 그 모델링 모델링을 통한 예측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그걸 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 여기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300번, 뭐 500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변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모델을 돌려서 확률적으로 어떻다라고 해서 이 결론을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비용 따로, 그다음에 다른 양 따로 해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모델을 돌렸다고 되어 있고 처음에 이 시스템 맵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맵을 구성을 했어요. 맵에 빠진 요소는 없는지, 시스템 안에서 그 화살표가 제대로 이어져서 이런 플로우가 작동하는지, 그런 걸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든 다음에 그걸 또 다른 전문가 그룹에다가 유통을 회람을 시켜서 또 한번 검토를 받은 거거든요, 이 맵 자체가. 그래서 한 뭐 6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여기다 이렇게 쏟아 넣은 맵이라서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하나가 다 논문거리가 된 정도로 요약된 건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하다 보면 제일 이제 중요한 요소가 이게 되먹임 루프거든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뭐 지금 예측도 되고 엑셀로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같은 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증폭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되먹임 루프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면 해양 오염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모델을 여기도 보면 되먹임 루프가 여기 있네요. 요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은 막 숫자가 막 튀어버리거든. 막 알 수 없는 대로 가버려요. 근데 이게 꼬여있는 게 복잡할수록 알 수가 없어. 어느 숫자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숫자로 가버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밑에 서브 시스템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갖다 다 해가지고 숫자들을 맞춰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모델을 제가 왜 하기 싫다고 했냐면 맞춰내는 게 힘들거든. 어마어마한 일이었어. 네, 맞춰내는 게 힘들고 맞춰냈더라도 이 모델 연구의 제일 어떤 약점이 뭐냐는 현실성에서
그건 당신이 그렇게 정한 거잖아, 범위를.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맞아? 그 범위에 있는 게 맞아? 뭐, 쉽게 말해서,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많아지면, 어업인들의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적게 쓰게 될 거다. 내일은 정부가 규제를 더 많이 하게 할 거다. 이런 건 정량적으로 우리가 몇 %인지, 몇 배인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델을 하려면 그런 걸 다, 이 앞에 사람들이 투자의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가 없는 숫자를 찾아서 임의로라도 집어 넣어야 된다. 그걸 하려면 전문가 조사를 한다든지 시뮬레이션, 과정이 많이 들어가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장점은 뭐냐? 사람들한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모델 연구의 참 장점이자 약점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거든요. 네, 혹시 네? 아니, 그, 부장님 의견에 굉장히 깊게 동의를 하고, 굉장히 깊게 동의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자연과학이잖아요. 또, 세관 쪽 물리여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런 모형을 가지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하려고 이제 그런 모형을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들은 자연계의 복잡성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걸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냥 큰 덩어리라고 이렇게 규정화를 시켜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션이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그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 단순한 모형, 그렇죠. 가장 단순한 모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저런 요소들을 그다음에 개수화할 수 있는 것을 개수화하고 추측할 수 있는 거 추측하고 하는 그런 것들 차츰차츰 더해가면은 나중에 이제 뭐 저 정도 모형도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가 이 브레이킹 더 플라스틱 웨이브에서 아까 뭐 지금 바로 시작할 때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주장하는 거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들었고, 사실 이 많은 얘기와 이 많은 제안들이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줄 게 없기 때문에 모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형도 늦은 게 아니고 지금에 가도 당장 작은 움직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정의 세미나의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즐기게 이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테크닉적인 거는 지금 보시는 거를 이제 그 매틀랩에서는 시뮬레이션 링크, 시뮬링크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예 있거든요. 아예 있어서 그 시뮬레이션 링크 안에 이제 몇 가지 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박스 연결해가지고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모델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몇 개 드리면 그려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이제 매틀랩 같은 걸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R에서 한다고 하면 R의 펑션이죠. 저기 펑션 하나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구상하는 어떤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개념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엑셀이 워낙 요즘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엑셀로도 비슷한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생량, 현종량 그거 가지고 네. 일단 양적인 것만이라도 빨리 해보고 네. 일단 단순한 거니까 해보고 거기에 변수를 나가는 거죠. 저기 결국에는 순환 모형, 순환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코딩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이참에 시작하시면서 제가 전에 이제 썼던 그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 이게 뭐지? 벤심. 벤심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건 이제, 그렇죠.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흐름과 상자로 네, 해가지고, 연결하고 그 상자 안에다가 자기가 수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앞에 있는 놈 더하기 뒤에 있는 놈이다. 뭐, 얘는 앞에 있는 놈 곱하기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비율이다. 네. 라고 다 연결을 시키면 지가
그래서 쭉 계산을 해가지고 네, 네. 돌려줘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막 하는데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런 뭐 R이나 매트랩은 또 코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진입지 않는 게 낯선 건 아니고. 계실 때 좀 예. 많이 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대 사람들한테 미래 예측 그런 걸 보여주기에 상당히 좋은. 정치하는 팁이다? 사람들은 무조건 5년, 10년 내다보는 걸 보여줘야 돼. 5년, 10년 이렇게 되면 당장 이거 빨리 하면 되겠구나. 예전에 거제 그 낙동강에서 나온 쓰레기가 거제시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진짜 당연히 와요. 낙동강 쓰레기가.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 그래서 아니, 눈으로 보여줘요. 알면서도 부인하는 거지. 아. 알면서도 부인. 아니야 모르기도 해. 진짜로. 그래서 증거를 증거를 이걸 가지고 부산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냐라고 모델한테 물었을 때 100%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설득하기에는 진짜 좋다. 근데 일반인한테도 깨끗한 바다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좀 무서운 예측에 훨씬 더 경각심이 나중에 나눴을 때 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예, 예. 사람들이 깨끗한 바다를 보면 그냥 좋다, 쓰레기가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되지만 쓰레기 더미인 그런 바다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되니까 그냥 보고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봤을 때 자극적인 거 사람들의 네. 액션을 시민들한테 유도할 수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감성으로 확 받아들이는 그런 거. 그렇죠. 이 지식을 다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한 장짜리로 굉장히 얇게 비주얼한 그걸 거. 예, 보여주는 게.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동영상 짧은 거를 제가 봤는데 정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해변인데 드론으로 위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가만히 정지 상태에서 물결이 쓰레기를 이렇게 왔다 다시 이렇게 나가 그냥 그리고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 근데 너무 임팩트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 되는 바다는 이런 바다일 것이다 라는 거를 진짜 몇 초 안에 보여줘. 그런 것들도 좀 시키면서 이런 정보를 좀 다시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Breaking the Plastic Wave라는 그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